유럽 언어학계가 500년 전통을 벌였습니다. 라틴 문자, 기반 문자 이론, 자연 발전 원칙, 역사성 중심 평가 체계. 옥스퍼드도 소르본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제였죠. 그런데 한반도에서 온 인위적 설계 문자 하나가 이론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창제, 24개 기호, 2시간 학습 완성. 유럽 학자들이 분석할수록 기존 이론은 설명력을 잃었습니다. 문자가 발음을 가르치고 학습자가 원리를 깨닫는 현상. 이건 진화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지금부터 유럽 언어학계가 한글을 위험하게 분석한 이유, 충격 실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원입니다. 2025년 9월, 저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아는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라면 한자 정도만 알고 있었죠. 교수님은 자료 한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문자를 분석해보게. 우리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네. 유럽 언어학계는 오랫동안 라틴 문자를 문자 설계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이어진 알파벳 체계, 그리스 문자의 변형과 확장, 중세 필사본을 거친 표준화. 우리는 이 과정을 문자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불렀습니다.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원칙이었죠. 문자는 필요에 따라 천천히 발전한다. 인위적 설계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저는 이 원칙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유럽 전역에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확장됐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모두 같은 알파벳을 썼죠. 철자 규칙이 다를 뿐 기본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연성을 라틴 문자의 강점으로 여겼습니다. 보편적 문자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연구실 서가에는 라틴 문자 역사를 다룬 논문이 수백 편 꽂혀 있었습니다. 캐로 시대의 비문 연구, 중세 수도원 필사 기법, 근대 인쇄술과 철자 표준화. 모든 연구가 한 가지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문자는 오래 쓰여야 검증된다. 역사가 깊어야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이 논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창제 연도가 1443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15세기요. 라틴 문자 역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창제자가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 문자를 한 사람이 설계했다는 겁니다. 저는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건 인위적 문자 아닙니까? 우리 이론상 오래 지속되기 어렵지 않나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거야. 왜 아직도 쓰이는지 확인해봐. 저는 자료를 들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위적 문자는 대부분 실패했으니까요. 에스페란토도 볼라피크도 학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언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글도 비슷한 케이스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특수한 환경에서만 쓰이는 문자겠지. 역사적 유산 정도로 남았을 거야. 저는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 기호. 라틴 알파벳 26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조합 방식이 달랐습니다. 라틴 문자는 철자를 가로로 나열합니다. 기, A, T, cat. 한글은 기호를 모아서 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블록처럼 결합하는 구조였죠. 저는 이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규칙이 복잡하면 학습 시간이 길어질 텐데. 하지만 자료에는 정반대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 완성 시간 평균 2시간에서 4시간. 저는 이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틴 알파벳도 철자 규칙까지 익히려면 몇 주는 걸립니다. 2시간이라니요. 말이 안 됐죠. 저는 이 수치를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기초 읽기만 가능한 수준일 거야. 실제 문해력과는 다르겠지. 하지만 자료는 계속 이상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겁니다. 혀의 위치, 입술 모양, 목구멍 상태를 기호로 표현했다고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떴다고.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나? 유럽 언어학계에서 음성학은 19세기에야 체계화됐습니다. 국제음성기호, IPA도 1886년에 만들어졌죠. 15세기에 발음 기관을 분석해서 문자를 설계했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이건 신화적 서술이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 저는 한글을 라틴 문자 이론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성, 확장성, 철자 규칙의 유연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면 한글의 위치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인위적 문자는 자연발전 문자를 이길 수 없어. 이건 언어학의 기본 원칙이야.
저는 2025년 9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한글 관련 논문 20편이 쌓여 있었죠. 대부분 한국 학자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라틴 문자 평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역사성. 문자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 두 번째, 확장성. 다른 언어에 적용 가능한가. 세 번째, 유연성. 철자 규칙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은 유럽 언어학계의 표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이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죠. 580년 역사. 한국어에만 쓰임. 철자 규칙 변경 어려움. 제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특수 목적 문자일 뿐 보편적 모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문해율이 99%를 넘는다는 통계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교육 선진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라틴 문자를 쓰는 프랑스도 문해율이 99%입니다. 독일도, 영국도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문자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글이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1989년 제정된 상이었죠. 문해 교육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인데 문자 자체를 평가한 건 아니잖아. 저는 이 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유네스코는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는 기관입니다. 소수 문자 보호 차원에서 준 상일 거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논문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2019년에 발표한 연구였습니다. 한글의 음소자소 일치율 98.7%. 저는 이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음소는 소리, 자소는 문자 기호를 뜻합니다. 음소자소 일치율이 높다는 건 쓰인 대로 읽힌다는 의미였죠. 라틴 문자는 이 수치가 언어마다 다릅니다. 스페인어는 90% 이상, 이탈리아어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60%대에 불과하죠. 같은 철자가 단어마다 다르게 발음되니까요. 예를 들어 어우는 6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through, tough, cough, though, bow, thorough. 모두 다르게 읽히죠. 저는 영어 철자의 비효율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라틴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언어가 복잡하면 철자도 복잡해지는 거야. 문자 탓이 아니야.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국어 자체가 음소자소 일치율이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문자 설계가 소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발음 체계가 단순해서 그런 거겠지. 저는 다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문자로 채택됐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9년의 일이었죠.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 사는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은 고유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빌려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어와 찌아찌아어는 언어 계통이 다른데 어떻게 한글로 표기가 가능하지? 찌아찌아어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입니다. 한국어는 고리버 또는 알타이어족 논쟁이 있는 언어죠. 문법 구조도 발음 체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적을 수 있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확장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자 규칙을 수정하고 발음 기호를 추가하면서 가능한 일이었죠. 한글은 기호 추가 없이 그대로 쓰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문자 설계가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저는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의 확장성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라틴 문자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맡긴 거야. 계속 파보게. 저는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자모 조합 구조를 분석했죠.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1172개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숫자에 당황했습니다. 24개 기호로 10,000개가 넘는 조합이 가능하다고? 라틴 알파벳은 26자로 철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글자 수는 26개로 고정되어 있죠. 조합은 단어 단위에서 일어납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에서 조합이 일어났습니다. 기역, 을 합쳐서 가라는 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합 규칙을 외워야 하잖아. 학습 부담이 클 텐데. 하지만 자료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틴 문자는 철자를 외워야 합니다. cat을 읽으려면 cat을 알아야 하고 dog를 읽으려면 dog을 알아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조합 원리만 알면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주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문자가 완벽한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과장이야. 실제로 테스트해보면 다를 거야. 하지만 재확 씨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논문마다, 자료마다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은 설계 문자지만 자연 발전 문자보다 효율적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럽 언어학계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5년 9월 셋째 주, 직접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문만 읽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소르본 대학교 언어학과 학부생 2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두 한글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었죠. 시험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한글 자모 24개를 배우고 조합 원리를 익힌 뒤 실제 단어를 읽어보세요. 저는 학습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2시간보다 여유를 준 겁니다. 3시간이면 충분하겠지. 그래도 못 읽으면 과장이 맞는 거야. 시험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한글 자모표를 나눠줬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학생들은 기호를 하나씩 따라 읽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30분이면 24개를 다 외웠죠. 저는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습니다. 알파벳도 30분이면 외우니까. 이건 당연해. 문제는 다음 단계였습니다. 조합 원리를 가르치는 순간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규칙이 있는 거죠?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음은 왼쪽이나 위, 모음은 오른쪽이나 아래, 받침은 맨 아래. 학생은 자모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기호들을 레고처럼 조립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레고. 그 비유가 정확했습니다. 한글은 기호를 블록처럼 쌓아서 글자를 만드는 구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조합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종이에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 니은과 오를 합쳐서 노, 디귿과 우를 합쳐서 두. 1시간 만에 학생 15명이 기본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라틴 알파벳은 철자 조합을 외워야 합니다. 캣이 왜 캣으로 읽히는지 규칙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한글은 규칙만 알면 모든 조합이 설명됐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가르쳤죠. 강, 들, 밤, 집. 학생들은 처음에 헷갈려 했습니다. 받침은 왜 아래에 또 붙나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는 자음으로 끝나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받침이 필요합니다. 학생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규칙이 있나요? 어떤 자음이 받침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자음은 기역, 이은, 디귿, 이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입니다. 총 8배죠. 이 8개만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학생들은 또다시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받침 규칙을 익혔죠. 저는 이 속도에 당황했습니다. 아직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보는 한국어 단어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단어 5개를 썼습니다. 학교, 친구, 사랑, 행복, 미래. 학생들은 한 글자씩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은 히읗, 아, 기역, 교는 기역, 요, 치는 치읓, 이, 니은, 구는 기역, 우. 학생 12명이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발음은 어색했지만 글자는 제대로 읽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시간 만에 처음 보는 단어를 읽는다고? 라틴 알파벳으로 영어를 배운 학생들은 몇 주가 걸립니다. 철자 규칙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규칙만 알면 모든 글자가 해독됐죠. 저는 학생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었죠? 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규칙이 명확해서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학 공식. 문자를 수학 공식에 비유하다니.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수식처럼 정확했으니까요. 저는 실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45분. 읽기 성공률 60%. 자료에 나온 수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과장이 아닙니다. 시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수님은 보고서를 읽고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제 뭘 알겠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라틴 문자보다 학습 효율이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보게. 왜 그런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라틴 문자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인위적 문자는 자연 발전 문자보다 비효율적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원칙이었죠. 하지만 한글은 정반대였습니다. 설계 문자인데도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한글 창제 원리를 파고들기로 했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1446년에 발간된 한글 사용 설명서였죠. 저는 이 문서의 번역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세종대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음 제자 원리가 나왔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저는 멈췄습니다. 발음 기관을 관찰해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5세기예요. 국제음성기호보다 400년 앞선 시대예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는 위치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이, 목청. 각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기호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음성학이잖아. 15세기에 음성학을 했다는 거야? 저는 교수님께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글은 음성학 기반 설계 문자입니다. 라틴 문자 이론으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했네. 계속하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뜻이죠? 하지만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라틴 문자 이론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초 국제언어학회 온라인 포럼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음성학 원리로 설계된 문자 체계.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48시간 안에 답변 22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죠. 국제음성기호 정도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그건 학술 목적이지 일상 문자는 아니죠. MIT 언어학과 교수 한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글 연구하시나요? 저도 10년째 분석 중입니다.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그 교수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화면 너머로 제임스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3세였죠. 한글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저는 제 실험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네요. 저도 비슷한 실험을 2018년에 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MIT 학부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한글 학습 실험이었죠. 평균 학습 시간은 2시간 15분. 제 실험보다 30분 짧았습니다. 왜 더 빨랐죠? 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음성학 기초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발음 기관 위치를 이해하니까 자음 원리가 바로 들어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음성학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한글을 더 빨리 배운다는 건가요? 왕 교수는 웃었습니다. 역설적이죠. 보통은 복잡한 이론을 알수록 학습이 어려워지는데 한글은 반대예요. 원리를 알수록 더 쉬워집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이건 라틴 문자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철자 규칙을 많이 알수록 예외도 많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원리를 알수록 예외가 사라지는 구조였죠. 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어요. 한글의 확장성입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한글로 표기 가능한 언어 계통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논문 요약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글은 알타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인도유럽어족 모두 표기 가능. 저는 왕 교수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언어 계통이 다른데도 표기가 된다고요? 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글은 특정 언어에 종속된 문자가 아니에요. 소리 체계를 표기하는 문자거든요. 그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영어 스프링을 한글로 쓰면 스프링, 일본어 사쿠라를 쓰면 사쿠라, 베트남어 휘를 쓰면 퍼. 모두 언음에 가깝게 표기됩니다. 저는 이발을 곱씹었습니다. 라틴 문자도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자 규칙을 바꾸거나 발음 기호를 추가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한글은 기호 추가 없이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럼 한글은 범용 음성 표기 시스템인 건가요? 왕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결론은 유럽 언어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죠? 왕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라틴 문자가 보편 모델이라는 전제가 무너지거든요. 500년 동안 쌓아온 이론 체계가 흔들립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왕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라틴 문자를 기준으로 모든 이론을 세웠습니다. 문자 진화론, 철자 표준화 이론, 문해 교육 방법론, 모두 라틴 문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이론이었죠. 하지만 한글은 이 전제를 비껴갔습니다. 진화가 아니라 설계로 만들어졌고, 표준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완성됐고, 문해 교육이 아니라 원리 이해로 학습됐습니다. 왕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2023년에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어요. 그는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효율성 비교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표를 확인했습니다. 문자당 평균 바이트 수, 검색 정확도, 입력 속도, 한글이 모든 항목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검색 정확도가 99.2%였죠. 라틴 문자는 언어마다 달랐습니다. 영어는 87.3%, 프랑스어는 91.5%. 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조합되니까 검색 오류가 거의 없어요. 스프랭과 스플랭은 다른 단어지만 철자 하나만 다르죠. 하지만 봄과 밤은 음절 자체가 달라서 혼동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선형 구조입니다.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죠. 하지만 한글은 블록 구조입니다. 음절 단위로 묶어서 표기합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왕 교수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글로벌 AI 연구팀 보고서예요. 제목은 음성 인식 정확도와 문자 체계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 기반 음성 인식 정확도 96.8%, 영어 기반 89.4%. 왕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거의 일치하니까 AI가 학습하기 쉬워요.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적죠.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였습니다. 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유럽 학계에 발표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표하면 논쟁이 일어날 게 분명했습니다. 라틴 문자 중심 이론을 부정하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발표해야 하죠. 사실이니까요. 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각오하세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가을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문자 체계의 음성학적 설계 원리와 학습 효율성 분석이었습니다. 라틴 문자 이론의 균열을 낼 논문이었죠. 저는 타자를 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면 유럽 언어학계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 답은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초 국제언어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런던 킹스 칼리지 대강당이었죠. 청중은 350명. 유럽, 미국, 아시아에서 온 언어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문자 체계의 음성학적 설계 원리와 학습 효율성 분석. 첫 슬라이드에 제목이 떴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죠. 저는 실험 결과부터 공개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학부생 20명 대상 실험.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45분. 읽기 성공률 60%.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음성학과 교수였습니다. 학습 완성의 기준이 뭡니까? 단순 읽기입니까? 쓰기까지 포함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읽기 중심입니다. 처음 보는 단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쓰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추가 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쓰기까지 포함하면 평균 5시간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5시간이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라틴 알파벳 기반 언어는 읽기와 쓰기를 완성하는 데 몇 주가 걸립니다. 철자 규칙, 예외사항, 발음 변화를 모두 익혀야 하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글의 음소자소 일치율 98.7%. 객석 앞줄에 앉은 교수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어 자체의 특성 아닙니까? 문자의 우수성이 아니라 언어의 단순성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알타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인도유럽어족 모두 표기 가능합니다. 케임브리지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라틴 문자도 전 세계 언어를 표기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모두 라틴 알파벳을 쓰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라틴 문자는 각 언어마다 철자 규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발음 기호를 추가하거나 철자법을 바꿔야 하죠. 저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독일어는 umlaut를 추가했습니다. 프랑스어는 악상 기호를 씁니다. 스페인어는 물결표를 사용하죠. 모두 라틴 알파벳을 변형한 겁니다. 케임브리지 교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기호 추가 없이 원형 그대로 다른 언어를 표기합니다. 화면에 예시가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사례, 중국 옌벤 조선족 사례,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례, 모두 한글을 그대로 사용한 케이스였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핵심 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글이 특별한 이유는 설계 방식 때문입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15세기의 발음 기관을 관찰하고 소리가 나는 위치를 분석해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파리 동양학교 교수였습니다. 15세기에 음성학이 있었습니까? 국제음성기호는 188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의 핵심입니다. 서양 음성학보다 400년 앞서서 발음 기관 기반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한글 자음 제자 원리를 보여줬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리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리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각 기호가 발음 기관 형태를 직접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건 상형 문자 원리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상형 문자는 사물을 본뜹니다. 한글은 소리를 만드는 신체 부위를 본뜬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실리콘밸리 AI 연구팀 보고서입니다. 한글 기반 음성인식 정확도는 96.8%, 영어 기반은 89.4%입니다. 객석이 다시 출렁였습니다. 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인공지능이 음성을 문자로 변환할 때 오류가 적죠. 이건 디지털 시대의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주장은 한글이 라틴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수하다기보다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라틴 문자는 역사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음성학 원리로 설계됐습니다. 저는 핵심 문장을 던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론입니다. 우리는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인위적 설계로 더 높은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객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케임브리지 학과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가 500년 동안 쌓아온 문자 이론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틀렸다기보다 불완전합니다. 라틴 문자 중심으로만 이론을 세웠기 때문에 한글 같은 설계 문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케임브리지 학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틴 문자는 전 세계에서 쓰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수십 개 언어가 라틴 알파벳을 씁니다. 한글은 한국어 하나만 씁니다. 이게 보편성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편성과 효율성은 다릅니다. 라틴 문자가 널리 퍼진 건 로마 제국과 식민지 확장 때문입니다. 문자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죠.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한글은 음성학 기반 설계 문자로서 학습 효율성과 표기, 정확성에서 자연 발전 문자와 다른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는 기존 문자 진화 이론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박수는 듬성듬성 나왔습니다. 절반은 박수를 쳤고 절반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교수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하지만 이제 시작일 걸세.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됐습니다. 발표 다음 날 언어학 학술지 편집장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논문 게재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라틴 문자 이론과의 비교 분석을 보완해 주십시오.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으니까요. 한글은 라틴 문자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유럽 언어학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5년 11월 둘째 주 연구실에서 이메일 폭탄을 맞았습니다. 하루에 30통 이상 날아왔죠. 절반은 지지, 절반은 비판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과장이 보낸 메일을 먼저 열었습니다. 귀하의 발표는 학술적 엄밀성이 부족합니다.
샘플수 20명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MIT 실험은 30명. 하버드 연구는 언어 계통 분석입니다. 샘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은 소르본 대학교 선배 교수의 메일이었습니다. 자네 논문이 학계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조심하게. 라틴 문자 이론은 500년 전통이야. 저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통이 사실을 이긴다는 건가요? 하지만 지지 메일도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음성학과 교수였습니다. 당신 발표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10년 전부터 한글 연구했는데 발표할 용기가 없었어요. 함께 논문 쓰고 싶습니다. 저는 그에게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베를린의 한스 슈미트 교수와 연결됐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노학자였죠. 저는 1987년부터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라틴 문자만요. 그는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15년에 우연히 한글을 접했어요. 충격이었죠. 그가 보여준 건 독일어와 한글의 음소자소 일치율 비교표였습니다. 독일어 82.3%, 한글 98.7%. 슈미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독일어는 라틴 문자 중에서도 규칙적인 편입니다. 그런데도 한글에 비하면 예외가 많아요. 그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독일어 츤은 크스가 아니라 크샤로 읽힙니다. 파츠는 푹스예요. 규칙이 복잡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어는 더 심했습니다. EX가 O로 읽히는 건 철자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슈미트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물은 무조건 물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2년 베를린 자유대학교 실험입니다. 독일 학생 40명에게 한글과 아랍 문자를 동시에 가르쳤어요.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글 학습 완성 시간 평균 3시간 10분. 아랍 문자 학습 완성 시간 평균 15시간 20분. 5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슈미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랍 문자는 위치에 따라 글자 모양이 바뀝니다. 단어 처음, 중간, 끝에서 형태가 달라지죠. 학생들이 이걸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는 한글 예시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기억이 어디 있든 기억입니다. 위치가 바뀌어도 모양이 안 변해요. 저는 이 차이를 메모했습니다. 일관성. 한글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두려웠어요. 아랍 문자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저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문자 비교 연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비판은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있으면 발표해야죠. 슈미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용기에 감사합니다. 저도 논문 쓰겠습니다. 화상 회의를 끝내고 저는 다른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한글 연구 서적 출간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책을 쓴다는 건 더 큰 책임을 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의향 있습니다. 조건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저는 교수님께 불려갔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논문 때문에 학과가 시끄럽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수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언어학 포럼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 한글 과대평가 논란, 라틴 문자 이론 흔들리나. 댓글이 20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프랑스 연구원이 라틴 문자를 폄하하고 있다. 한글은 한국 민족주의 선전 도구다. 학술적 객관성을 잃었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반론 댓글도 많았습니다. 데이터를 반박하지 못하면서 비난만 한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 한글 연구는 필요하다. 라틴 문자만이 전부가 아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학계의 금기를 건드렸어. 라틴 문자는 서양 문명의 상징이야. 그걸 흔들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지.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럼 사실을 숨겨야 합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계속하게. 하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반론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남아서 추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언어학술지 편집장들이 요구한 보완 작업이었죠. 라틴 문자와 한글의 역사적 맥락 비교, 문자 학습 효율성의 신경과학적 근거,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활용도 비교. 저는 밤새 논문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며 다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환경 적합성 연구였죠. 2025년 11월 말,
저는 파리의 한 빅테크 기업 AI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반겼습니다. 한글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관심 있어요. 그는 연구소 내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다국어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5개 언어를 지원하죠. 그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언어별 음성인식 정확도입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어 96.2%, 영어 89.1%, 프랑스어 87.5%, 독일어 88.3%.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유를 분석했더니 문자 체계 때문이더군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연구소장이 답했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구분돼요. AI가 음성을 쪼갤 때 경계가 명확하죠. 라틴 문자는 음절 경계가 애매해요. 그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영어 international은 음절이 5개예요. international. 하지만 철자로는 구분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국제적이 국제적으로 자동 분리되는군요. 연구소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기반 시스템이 학습 속도도 빨라요. 데이터 효율이 높거든요. 저는 이 정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였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면 계속 부정할까요? 답은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저는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과장 제임스 핸더슨 교수였습니다. 런던 컨퍼런스에서 제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던 그 교수였죠. 파리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논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생제르맹데프레의 한 카페에서 핸더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이나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핸더슨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라틴 문자 이론을 30년 연구했는데 그게 흔들린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당신 실험은 엄밀했고 MIT 연구는 재현성이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비판자가 인정으로 돌아선 겁니다. 핸더슨 교수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저도 실험을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학부생 25명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평균 학습 시간 2시간 50분. 읽기 성공률 64%.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제 실험과 거의 같았습니다. 핸더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한글의 학습 효율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생들 반응이었어요. 이게 왜 더 유명하지 않냐고 묻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학생들도 같은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핸더슨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반론은 정당했습니다. 학술 논쟁이었죠. 핸더슨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동 연구하시겠습니까? 케임브리지와 소르본이 함께 한글 연구를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핸더슨 교수와 함께 연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제는 문자 설계 원리와 학습 효율성의 상관관계였습니다. 한글뿐 아니라 다른 문자 체계도 비교 분석하기로 했죠. 핸더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건 자연 발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글은 설계로도 우수한 문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모델은 아니죠. 핸더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자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주, 저는 또 다른 메일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음성학과 교수 레이철 톰슨이었습니다. 당신 발표 이후 우리 학과에서 한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학생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녀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강의실에 학생 80명이 꽉 차 있었습니다. 톰슨 교수가 계속 썼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음성학 교재로 쓰기로 했습니다. 발음 기관과 문자의 관계를 가르치는 데 최적이거든요. 저는 이 소식에 감격했습니다. 한글이 유럽대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톰슨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내년 봄, 옥스퍼드에서 문자와 음성학 국제 심포지엄을 엽니다. 기조연설 해주시겠어요? 저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광입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언어학 학술지 편집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논문 게재 승인됐습니다. 다음 후 메인 논문으로 실리겠습니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2달간 기다린 결과였습니다. 편집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심사위원 3명 모두 획기적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바로 교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교수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이제 시작일 걸세. 더 많은 연구자가 한글에 관심 가질 거야. 교수님 말이 맞았습니다. 논문이 온라인 공개되자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수가 5,000회를 넘었습니다. 학술 논문으로는 이례적인 수치였죠.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라틴 문자 중심주의를 깨는 연구다. 문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한글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도 있었습니다. 샘플이 유럽인에 국한됐다. 아시아, 아프리카 학습자도 테스트해야 한다. 역사성을 과소평가했다. 문자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이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연구는 더 넓은 샘플로 진행하기로 했죠. 며칠 뒤 저는 베를린의 슈미트 교수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독일 언론이 우리 연구를 보도했습니다. 한글, 유럽 학계를 흔들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는 기사 링크를 보냈습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와 유럽 학계의 반응을 다뤘습니다. 500년 라틴 문자 이론, 한국 문자 앞에서 재검토 시작. 저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순히 한글을 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자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었죠. 핸더슨 교수가 보낸 메일이 그 감정을 정리해줬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서양 중심으로만 세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한글은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엔 수백 개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겨울하늘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라틴 문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변화의 촉매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음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세계 문자 체계의 다양성과 설계 원리 비교 연구였습니다. 한글을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논문 발표 2달 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심포지엄 단상에 섰습니다. 강당엔 23개국에서 온 언어학자 450명이 앉아 있었죠. 저는 기조연설 원고를 펼쳤습니다. 제목 문자의 미래, 설계와 진화의 공존.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문자를 하나의 관점으로만 봤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진화만이 정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글은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난 석 달간 진행한 추가 연구 결과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대학생 30명, 남미 브라질 학생 25명, 동남아시아 베트남 학생 28명, 총 83명을 대상으로 한 한글 학습 실험이었죠. 평균 학습 시간 3시간 5분, 읽기 성공률 61%, 유럽 학생들과 거의 같은 결과였습니다. 문화권과 상관없이 한글의 학습 효율성은 일정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면에 여러 문자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에티오피아 문자, 캐나다 원주민 문자, 조지아 문자. 이 문자들도 독특한 설계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핵심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라틴 문자는 위대합니다. 2000년 역사가 증명하죠. 하지만 유일한 모델은 아닙니다. 핸더슨 교수가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각 문자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안합니다. 국제 문자 연구 컨소시엄을 만들자고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학자들이 함께 세계 문자를 연구하는 겁니다. 라틴 문자만이 아니라 모든 문자를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가 말했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도 연구해주세요. 일본 문자의 효율성도 궁금합니다. 인도 델리대학교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데바나가리 문자도 과학적 설계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 교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아랍 문자의 서예적 특성도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 문자 연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핸더슨 교수가 연구진 15명과 함께 저를 맞았습니다. 국제문자 연구 컨소시엄 준비위원회입니다. 그는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각 대륙별 협력 대학이 표시돼 있었죠. 유럽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소르본, 베를린 자유대, 아시아 도쿄대, 서울대, 델리대, 베이징대, 아프리카 카이로대, 케이프타운대, 아메리카 하버드, MIT, 상파울루대. 핸더슨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32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첫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저는 감격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제 논문은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학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연구 주제는 문자 설계 원리와 인지 효율성이었습니다. 각 문자의 학습 시간, 기억 지속성, 디지털 환경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죠. 베를린의 슈미트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연구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5년간 300만 유로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옥스퍼드의 톰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에요. 문화 다양성 보호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각 민족의 사고방식, 역사, 정체성이 담긴 문화유산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핸더슨 교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 총괄 연구원을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아직 젊은 연구원인데요. 핸더슨 교수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 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계속 이끌어주세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파리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세계 각지에서 온협력 요청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답장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 하나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우연이 유럽 언어학계를 바꿨습니다. 라틴 문자만 보던 시선이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다음 연구 계획을 적었습니다. 1단계 아시아 문자 체계 비교 분석 한글, 히라가나, 데바나가리. 2단계 아프리카 토착 문자 발굴 연구. 3단계 디지털 시대 최적 문자 설계 원리 정립. 각 단계마다 최소 2년씩 걸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렜습니다. 유럽 언어학계는 더 이상 한글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회로 봤죠. 라틴 문자 이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기회로요. 며칠 뒤 저는 교수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글 연구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교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처음 한글 자료를 받았을 때 기억하나? 인위적 문자는 실패한다고 했지. 저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편견을 깨는 게 학자의 일이야. 자네는 해냈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유럽 언어학계는 달라질 거야. 더 겸손해지고 더 개방적이 될 거지. 교수님 말이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유럽 언어학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자 연구의 다원화를 선언한다. 라틴 문자 중심주의를 넘어 세계 모든 문자를 동등하게 연구한다. 이 성명은 학계의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500년 전통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연구실에서 이 소식을 접하며 한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세종대왕은 58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자가 지금 유럽 학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과학적 설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이었죠. 그 철학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유효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음성인식 시스템도 한글의 명확성을 선호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파리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생각에 설렜으니까요. 유럽 언어학계가 한글을 위험하게 분석한 이유. 그건 한글이 기존 이론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라틴 문자와 한글은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보완 관계였죠.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하는 관계. 그게 제가 발견한 진짜 답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문자는 벽이 아니라 다리다. 그리고 한글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